자, 그러면은 조금 더 깊숙이 세계유산 안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논의가 되고 또 유산의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에 보시면은요, 제가 아까 그 의사결정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세계유산 같은 경우는 유산의 유형이 그동안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있다가 주로 이제 기념물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존에 아주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생각해왔던 그런 유산들만이 문화재로서 인정이 돼가지고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리던 때가 있었는데 그 지금 193개국이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 193개국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하고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세계유산이라 협약 안에서 인정되는 유산의 폭이 그 폭 자체가 제도 자체가 계속해서 확장을 해오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50주년에 달하게 되는데요. 1972년 협약이라고 해서 7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2년이 되면은 내후년이 되면 50주년을 맞게 되죠. 그 50년 동안에 협약의 모습이 계속해서 바뀌어 온 경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물론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가 뭐 베르사유 궁전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딱 생각해도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그런 문화재들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유산의 유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문화 경관이라든가 또 근현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산업유산이라든가 내지는 실크로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그런 경로유산들 그리고 핵무기 핵실험을 하였던 공간이었던 핵무기 그 실험 공간 이러한 연계적 가치, 그 일정한 특정한 역사적 시기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된 연계 가치를 가진 그런 유산들. 그런 유산들이 적극적으로 굉장히 폭넓게 등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우리나라의 유산과 비교를 해봤을 때 세계유산의 범주는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역으로 그런 정책적인 발전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유산의 유형이라든가 그런 보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좀 변화시켜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유산 협약을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주도를 해 나가는가, 누가 리드를 해 나가는 거지?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이거는 어느 한 국가가, 내지는 유네스코가 그 협약의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지금 유네스코 WHC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월드 헤리티지 센터에서 그러면은 결정을 해서 바로 밀어붙이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만 하더라도 협약에 가입된 193개국 회원국들이 모두가 참여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요. 그 과정에서는 또 문화유산에 대해서, 자연유산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사업을 해나가는 자문기구들이 또 그 역할을 하면서 정책을 제안을 하고 자문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는 현장에서 그 유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들,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들이 무엇인지, 가장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의견 교환들이 이루어지면서 세계유산의 정책이 발전을 해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주도적으로 무조건 목소리를 높여서 이끌고 나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물론 강약의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자문기구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자문기구들은 세계유산 협약과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별개의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유산과 관련된 기구들이고 단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유산협약은 IUCN이나 이코모스나 이크롬에 있어서 전체 업무에 있어서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요. 그런 세계유산협약과 관련된 일 외에도 더 폭넓은 유산과 관련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UCN과 이코모스 그리고 이크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계 단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 가지의 자문기구들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협력을 해오면서 서로 견제를 하기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 서로에게서 배워가기도 하면서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하나의 제도 안에서 보호되고 있는 세계유산 협약이 굉장히 독특한 그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럼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연계시켜서 보호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논의까지도 세계유산 협약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최근의 트렌드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분쟁이 적극적으로 심화가 되고 있죠. 여러 가지 국경 분쟁들이 사실 뭐 우리나라 요새 일본 하시마섬, 군함도 산업유산이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이 등재되면서 한일 간의 그 식민시대의 유산이라든가 그 당시에 강제징용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단 한일 두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근 국가라면은 대부분이 한두 가지씩은 유산에 대해서 국경적인 분쟁이라든가 역사적인 해석에 대한 분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테러 또는 전쟁, 내전의 한중간에 위치한 굉장히 위험에 처한 유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유네스코가 재정적인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등재된 유산에 대한 보존 관리에 힘을 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그 자국의 국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존 관리에는 힘쓰지 않고 계속해서 신규 등재만 추진하는 그런 역설적으로 별로 협약의 그 기본 아이디어와는 기본적인 그 원래 방향성과는 맞지 않은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나가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최근의 트렌드로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유산과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 유산이라는 것들이 자연유산이든 문화유산이든지 간에 여태까지는 언제까지나 무조건 꽁꽁 싸매고 보호하고 다른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막아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유산이 어떠한 역할을 미칠 것이며 또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화두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들 중에서 사실상 가장 우리나라와도 밀접하다라고 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호구역을 딱 정해놓고 나면은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곳, 개발도 그렇다고 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곳. 그래서 퇴락하기 마련이고 그 주변이 집값도 떨어지고 땅값도 떨어지고 모든 사회의 그 경제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이 되는 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 유산을, 헤리티지를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과 동떨어진 하나의 섬으로서 인식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정책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산도요. 절대로 섬이었던 적은 없고요. 언제나 그 주변의 사회적인 상황과 그 주변의 사람들과 그 주변의 경제적인 발전과 그 지역에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 그 정책적인 구조들과 같이 맞물려서 이게 존재를 해야 되는 단위인데 그동안에는 문화재 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과의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리는 거에 너무나도 집중을 해왔었다는 데에서 유산업계의 반성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산도
사회의 한 부분이고 그 사회 안에서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유기적인 그 시스템 안에, 구조 안에 들어가서 다시금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데 그걸로 여러 가지 유산 보존 관리에 대한 관점을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때 늘 그러면은 유산을 보호하는 게 이득이 우리한테 요만큼 있고 유산을 개발을 하면은 보호하지 않고 개발을 하면은 경제적인 이득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균형 발전을 맞췄을 때 당연히 개발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그 정책은 핵심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발전과 사회적인 발전 그리고 환경적인 발전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게임이 아니고요. 오히려 환경, 사회, 경제 모든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한가운데 그 방법을 찾아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데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에 있어서는 문화유산이든 자연유산이든 간에 그냥 동떨어진 섬으로서 다 모든 것들과 괴리돼서 보호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문화재를 보호함으로써 환경적인 이득도 있고 경제적인 발전도 이루어 나가고 사회적으로도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보존 관리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지금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17가지 정책 목표가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요구사항들이 많죠. 그래서 뭐 수질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먹거리도 중요하고 이런데 결국에는 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어디에 기반을 두어야 하냐면은 건강한 환경 없이는 건강한 사회가 있을 수 없고요. 건강한 사회 없이는 그 사회가 온전한 경제적인 발전을 할 수 없다라는 데 착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발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회적인 발전, 환경적인 발전이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지만 정말로 진정한 온전하게 우리가 모두가 해피할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발전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기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문화재 업계에서 유산 업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해석해 나가느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실행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존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 보존 정책이 사실 문화재 보존이라는 게 그거 자체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 변화해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기념물 자체를 찾아내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찾아내는 데 의미를 뒀다면 이제는 어느 한순간에는 그 재료적인 또는 양식적인 그 부분을 착안을 해가지고 복원을 하고 보호를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그러다가 현대적인 복원, 뭔가 새로운 방법, 기술을 동원을 해서 또 새로운 해석을 가미해서 복원을 하는 쪽으로도 갔다가 지금은 전반적인 포괄적인 생태적 접근을 해야 된다. 문화유산에 있어서도 그 문화유산을 형성을 해놓은 바탕이 무엇인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 문화유산을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전 사회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존 관리를 움직임을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기존의 보존 정책은 한 명의 전문가가 뭐 교수님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문화재 전문가가 자 이게 가장 원형입니다. 정해놓고 따라가는 그런 방향이었다면은 이제는 가치 중심 보존 정책인데 문화재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 문화재의 가치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다양한 각종 각색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가치에 맞춰서 지정된 가치에 맞춰서 보존을 해나가는 가치 중심 보존 정책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면요. 사실상 우리가 향후에 앞으로 더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될 방법은 보존 관리 방법은 문화재의 가치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이 부여를 하고
사람의 인식이 그 문화재의 가치를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서 보존 정책이 꾸려져야 된다. 더 이상 재료라든가 양식에 맞춘, 문화재에 맞춘 보존 관리가 아니라 그 문화재를 가꾸고 만들고 향유하고 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에 초점을 맞춰서 보존 관리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문화재에 있어서 참여를 하는지, 그 장소의 의미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전통마을 같은 데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주민분들, 그런 분들은 장소의 의미에 직접적으로 의미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렇지만 또 문화재청 공무원들이나 각 지자체 학예직 여러분들처럼 장소를 보존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는 데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의미 자체는 기여를 하시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또 그들만의 역할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또 그 이외에 그냥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을 하는 의미로서 참여를 하면서 그 장소에서 발현되는 여러 가지 이익을 나눠 갖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베네핏을 받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것이 다 대등한 위치로 대등한 역할로서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문화재에 기여하는 부분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도를 부여를 해야 되는 쪽으로 보존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세계유산 협약을 작은 사례로 삼아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국제 협약과 국제 기구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의 정책과 발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